Development, 침투 시설에 대해 조경기술사의 시각으로 좀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보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떤 점이 중요하고 또 실제 적용할 때 뭘 고민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죠. 이 LID라는 게 단순히 빗물 처리 기술, 이걸 넘어선 개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LID는요, 개발로 인해서 망가지는 자연적인 물순환을 최대한 회복시키려는 그런 접근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빗물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관으로 모아서 하천으로 그냥 내보내는 뭐랄까 집중식 관리가 목표였잖아요. 근데 LID는 달라요. 빗물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스며들게 하고 또 머금게 하고 걸러내고 증발시키는 이런 자연의 방식을 모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식 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아, 자연을 모방한다. 그 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럼 조경 관점에서 볼 때 이 LID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공학적인 시설이랑은 좀 다른 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물론이죠. 뭐 홍수 예방이나 비점 오염 저감 이런 공학적인 기능은 기본이고요. 조경에서는 이걸 도시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또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그 다기능적 녹색 기반 시설, 영어로는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이걸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나무 심고 공원 만들듯이 LID 시설 자체가 도시 경관의 일부자이자 중요한 생태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이 LID 기법 적용 여부가 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관련 법격규, 예를 들면 물환경보전법의 비점 오염 저감 계획이나 자연재해 대책법의 우수 유출 저감 대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아, 법적으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군요. 그럼 서울시 같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 이걸 의무화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설계 단계부터 LID 적용을 꼭 검토해라, 뭐 이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사업에서는 계획 초기부터 LID 도입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하거든요. 이제는 뭐랄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특히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국지성 호우도 잦아지고 하니까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이기도 하고요. 네, 아, 중요성이 확실히 와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요 LID 침투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던데요. LID 시설이 기능이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침투형 시설 한 4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수성 포장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포장면 다채로 빗물을 침투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침투 도랑은 땅속에 자갈 같은 걸 채워서 선형으로 빗물을 침투시키는 지하 시설이고요. 침투 측구는 도로 경계석에 침투 기능을 넣은 것. 마지막으로 침투 저류지는 넓은 면적의 움푹한 공간에서 빗물을 저류하면서 서서히 침투시키는 개방형 시설이죠. 각각 특징이랑 적용 장소가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투수성 포장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게 보도나 주차장에서 가끔 보는 물이 잘 빠지는 그런 바닥 포장재 말씀이시죠? 보기에도 괜찮고 기능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빗물이 직접 스며들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보도, 자전거 도로 주차장, 광장 이런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 관리 기능 외에도 물고임이 없으니까 보행이 쾌적하고 안전하고요. 또 표면 온도를 낮춰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료나 색상, 패턴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어서 디자인 잠재력도 크고요. 와, 장점이 정말 많네요. 근데 혹시 이거 적용하기 좀 어려운 곳이나 설치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예를 들면 비용이라든지 내구성 면에서 일반 포장보다 좀 불리하다거나. 좋은 질문이세요. 당연히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곳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차량 통행이 아주 빈번하거나 좀 무거운 차량, 그러니까 총중량 5톤 넘는 차들이 다니는 간선도로 같은 데는 구조적인 안정성 문제 때문에 적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주로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보행로 이런 곳에 적합하죠. 또 경사가 너무 심한 절개지나 성토부 근처, 아니면 주변에서 흙이나 모래 같은 게 많이 흘러들어오는 곳, 지하 수위가 높은 곳도 피해야 합니다. 공급이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크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만능은 아니네요. 그럼 실제 시공할 때는 어떤 점들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기술적인 요구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그 하부 구조가 중요합니다. 빗물이 충분히 저장되고 또 스며들 공간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보통 표층 아래에 자갈로 된 기층하고 보조기층을 두는데 특히
인접한 불투수면의 빗물까지 처리하려면 보조기층 두께를 최소 30cm 이상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원래 땅, 그러니까 원집안의 투수성이 좀 나쁘다. 그러면 바닥에 구멍 뚫린 관, 유공관이라고 하죠, 이걸. 설치해서 물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줘야 하고요. 다짐 정도도 중요한데요. 차가 다니는 곳은 노면 안정성을 위해서 95% 이상 다져야 하지만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는 오히려 침투를 잘 되게 하려고 90% 수준으로 다짐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아, 용도에 따라서 다짐 기준도 다르군요. 침투를 우선할지, 지지력을 우선할지 그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네요. 재료 선택도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입니다. 사용하는 포장재나 하부 골재는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의 투수 성능 시험 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겉모형만 투수성이고 실제 기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경관적으로는 주변하고 조화로운 색상, 질감, 패턴을 선택하고 일반 불투수 파장하고 만나는 경계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그런 디테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유지 관리입니다. 유지 관리요? 어떤 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투수성 포장은 표면에 작은 구멍, 공극으로 물이 스며드는 원리잖아요. 근데 이 공극이 흙이나 먼지, 낙엽 같은 걸로 막혀버리면 제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경계석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식생 완충 공간을 둬서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제설용 모래 사용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는 연 1회 이상 표면을 고압으로 세척하거나 아니면 진공 청소기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이걸 간과하면 금방 효과가 사라지죠. 아, 관리가 핵심이군요. 설치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설로 넘어가 볼까요? 땅속에 숨어있는 침투 시설, 침투 도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지상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더 궁금한데요. 네, 침투도랑 인필트레이션 트렌치는 말 그대로 땅속에 기르게 도랑을 파고요. 그 안에 자갈 같은 투수성 재료를 채우고 유공관을 묻어서 만든 선형 시설입니다. 주변 지표면에서 모인 빗물이 이 도랑으로 유입돼서 저장되었다가 서서히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원리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지하에 매설되니까 상부 공간을 주차장, 보행로, 녹지 이렇게 다른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거나 공간이 좀 부족한 고밀도 개발지에서 특히 유용하게 쓰이죠. 지상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건 정말 매력적이네요. 주로 어떤 곳에 설치하나요? 보통 부지의 경계 부분이나 건물과 도로 사이의 자투리 녹지, 또 주차장 내 교통섬 하부, 도로변 완충 녹지 같이 좀 폭이 좁고 긴 선형 공간에 많이 설치합니다. 지하에 설치하는 만큼 주의할 점도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잘못 설치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건물 기초와의 거리예요. 침투된 물이 건물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m 이상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권장되고요. 이건 반드시 구조기술사랑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토사 유입인데요. 한번 흙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내부 공극이 막혀버리면 이게 청소가 거의 불가능하고 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빗물이 유입되는 지점에 반드시 침사지, 그러니까 모래나 흙을 가라앉히는 작은 공간이요. 또는 거름망 같은 전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줘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한 번 막으면 청소가 어렵다니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전처리 시설의 중요성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 외에 법적인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법규상으로는 도랑 바닥 아래 원집안 토양의 침투율이 시간당 13mm 이상이어야 하고요. 계절적으로 가장 높은 지하수위나 안반층으로부터 최소 1.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빗물이 너무 많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넘치는 물을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우회 배수시설, 오버플로우 바이패스 설치도 필수적이고요. 구조적으로는 유공관 주변을 깨끗하게 세척된 균일한 크기의 쇠석으로 채우고 흙이 습기지 않도록 투수성이 좋은 부직포, 토목섬유로 감싸줍니다.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땅 속에 있는데 점검이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일정 간격마다 관측정이나 청소구를 설치해서 내부 수위나 퇴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연 1회 이상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중요한 그 전처리 시설은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 시설인 만큼 초기 설계랑 유지 관리가 더 철저해야겠군요. 자, 그럼 세 번째 시설로 넘어가 보죠. 침투 축구.
이건 이름에서 좀 유추해보면 도로 옆에 측구에 침투 기능을 더한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침투축구 Infiltration Swale Curve는 기존의 콘크리트 경계석이나 축구를 대신해서 빗물 침투 기능을 갖도록 만든 시설이에요. 측구 자체를 투수성 콘크리트 같은 다공성 재료로 만들거나 아니면 일반 경계석에 구멍, 컵컷을 내서 빗물이 아래쪽 자갈층으로 쉽게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죠. 별도의 부지가 필요 없이 기존 도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식이라 공간 효율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도로 경계석 자리를 활용하니까 정말 효율적이겠네요. 주로 어디에 적용하나요? 도로와 보도의 경계부, 주차장 가장자리 등등 일반적인 콘크리트 축구가 설치되는 곳이라면 대부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투수성 포장처럼 흙이나 쓰레기 유입이 많은 곳보다는 비교적 깨끗한 노면 배수가 유입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막힐 우려가 적으니까요. 혹시 그 식생수로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형태는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기능적인 초점이 좀 다릅니다. 침투축구는 유입된 빗물을 최대한 빨리 직접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에 식생수로는 수로 안에 식물을 심어서 빗물이 흘러가면서 식생하고 토양을 통해 오염물질을 여과하고 정화하는 기능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현장 조건이나 목표 기능에 따라서 적합한 시설을 선택해야 하죠. 아, 기능적 차이가 명확하군요. 그럼 이 침투 축구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는 뭘까요? 법적 기준 같은 것도 있겠죠. 성능은 측구 본체의 투수 능력하고 그 아래 및 배면에 설치되는 쇠석층의 용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축구 자체가 다공성 재질이라면 투수 개수가 초당 0.3cm,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cm 이상이어야 하고요. 구멍이 뚫린 유공형이라면 전체 면적 대비 구멍 면적 비율, 즉 개공률이 0.5%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하부 쇠석층 설치는 필수적이고요. 법적으로 요구되는 토양 침투율이나 지하수의 이격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침투 도안과 동일합니다. 시간당 13mm 이상, 1.2m 이격이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도로 경관의 일부니까요. 주변 포장재나 녹지와의 시각적인 조화가 중요하겠죠. 너무 튀거나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재질이나 색상 선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유지 관리는 표면이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쌓인 흙이나 낙엽 같은 걸 제거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설, 침투 저류지로 가볼까요? 이건 이름 그대로 빗물을 저장했다가 침투시키는 약간 연못 같은 그런 시설인가요? 제가 공원에서 본 좀 넓은 잔디밭 같은 곳도 혹시 이걸 수 있겠네요? 네,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투 조류지는 지표면에 얕고 넓은 분지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서요. 빗물을 일시적으로 담아두었다가 바닥하고 옆면을 통해서 서서히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개방형 시설입니다. 다른 침투 시설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경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가장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공원 내 잔디마당이나 휴게 공간, 가벼운 운동 공간 또는 생태학습장 같은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죠.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주로 어떤 곳에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좀 넓은 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비교적 넓은 부지가 필요해서 신도시 계획 지역이나 대규모 공원, 학교 운동장,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녹지 같은 곳에 주로 적용됩니다. 지형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물이 모이는 좀 낮은 곳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급경사면 바로 아래는 토사 유입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겠군요. 설계할 때 어떤 점들을 특히 신경 써야 하나요? 안전을 위해서 저류지 내부로 이어지는 사면 경사는 사람이 혹시 빠지거나 넘어졌을 때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완만하게 보통 4.2일리아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주변에 키 작은 관목 같은 걸 심어서 접근을 좀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하고요. 기능적으로는 바닥 토양의 투수율이 기준치, 그러니까 시간당 5mm 이상, 물론 법적 최소 기준인 13mm/h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최고 지하 수위로부터 충분히 한 0.6에서 1.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물이 잘 스며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너무 오랫동안 물이 고여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름철에 모기가 생긴다거나 그런 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빗물이 유입되는 입구에는 반드시 침전지,
영어로는 포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작은 공간을 두어서 흙이나 쓰레기가 본 저류지로 바로 들어오기 전에 좀 가라앉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빗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간을 보통 72시간 이내로 계획합니다. 그 이상 고여 있으면 말씀하신 위생 문제나 악취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주 큰 비에 대비한 비상방수로 설치도 필수적이고요. 바닥은 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고르게 퍼져서 침투될 수 있도록 거의 수평, 경사도 1% 내외로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기 시에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중요하겠네요. 잔디를 심거나 휴게 시설을 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식물 선택도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물이 찼다 빠졌다 하는 환경이니까요. 맞습니다. 침투 저류지의 성공적인 식생 도입을 위해서는 물에 잠기는 빈도하고 기간에 따른 환경 차이, 이걸 수문학적 구역, 하이드로존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각 구역의 환경 조건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기능 유지하고 경관 향상 모두에 중요합니다. 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구역들이 있고 각 구역에는 어떤 식물을 심는 것이 좋을까요? 네, 침투 저류지는 보통 바닥의 높낮이하고 물이 차는 정도에 따라서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최저부 웨존은 가장 낮은 곳으로 비온 후에 가장 오랫동안 물이 차 있거나 항상 축축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시 습인 구역입니다. 이곳에는 습기에 아주 강한 식물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5, 6월에 아름다운 보라색 꽃을 피우는 꽃창포, 아이리스 엔사타 바스폰타네아는 대표적인 습지식물이고요. 물정화 능력도 있고 수식적인 줄기가 경관 요소가 되는 부들, 티파 오리엔탈리스도 좋습니다. 사계절 푸르고 촘촘하게 자라는 골풀, 중커스 인푸슈스도 바다가 안정적으로 덮어줄 수 있습니다. 아, 물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들이네요. 그럼 그보다 약간 높은 곳은 어떤가요? 다음은 사면부 모이스트 존입니다. 최저부보다는 높아서 비 올 때 간헐적으로 침수되기는 하지만 비교적 빨리 물이 빠지는, 그러니까 축축한 상태가 유지되는 중습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습기하고 건조를 모두 견딜 수 있는 식물이 적합합니다. 가을철 은빛 물결이 아름다운 무럭새, 미스켄터스 사카리플로르스는 습기에도 강하고 건조에도 잘 견디고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강아지풀 모양의 꽃이 보기 좋은 수쿠령, 페니세툼 알로페크로이드스는 건조나 밟힘에도 강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여름, 가을에 연보라색 꽃을 피우는 벌개미취, 에스터코라이엔세스는 색감을 더해주고요. 만약 키 작은 나무를 심고 싶다면 습기에 매우 강하고 이른 봄 노란 꽃을 피우는 갯버들, 셀릭스 그라슬 스타일라 같은 관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변 환경과 건조 환경의 중간 지점이군요.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곳은 어떤 식물이 좋을까요? 마지막 상단부 드라이존은 저류지 가장자리나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아주 잠깐 물에 잠길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는 거의 침수되지 않는 건조한 구역입니다. 일반적인 조경 녹지 공간하고 환경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다양한 식물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느티나무, 젤코바 세라타 같은 큰 교목을 심을 수도 있고요. 5월에 하얀 쌀밥 같은 꽃을 피우는 이팝나무, 치오난스 리트초스처럼 건조에 강한 교목도 좋습니다. 관목 중에서는 역시 건조에 강하고 봄에 눈처럼 하얀 꽃을 피우는 조팝나무 스피라야 푸르놀리아 종류가 무난하고요. 가을철 경관을 위해서는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면서 흰색 또는 분홍색 꽃을 피우는 구절초 덴드란테마 자와츠키 같은 야생화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각 구역의 수문 환경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식물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배치하는 것이 침투저류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속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단순히 식물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물과 식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게 중요하군요. 자, 이렇게 4가지 주요 침투 시설들을 살펴봤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 시설들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기능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처리 개통 개념을 적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투수성 포장을 통해서 1차로 빗물을 침투시키고 거기서 넘치는 물은 침투 직구를 통해서 2차 침투 및 이동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침투저류지에서 모아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각 시설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특정 시설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물길을 따라서 여러 단계의 정수 필터를 거치는 것과 좀 비슷하네요. 이런 시스템을 설계할 때 조경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조경관은 단순히 예쁜 식물을 심고 공간을 꾸미는 것을 넘어서요. 부지 전체에 지형하고 물의 흐름을 읽고 분석해서 최적의 LYD 시설 조합과 배치, 즉 처리 계통을 구상하고 조직하는 시스템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학, 생태, 디자인 이걸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죠. 통합적인 시각 정말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결국 유지 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다룬 침투 시설들은 공급 막힘이 성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청소 장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선, 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적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 내부 점검을 위한 점검구의 위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설계 따로 관리 따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준공도서에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법하고 주기가 명시된 매뉴얼을 포함시켜서 실제 시설을 운영할 관리 주체가 정확히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까지가 조경과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LID 시설이 지속적으로 재기능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정말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저영향 개발 침투 시설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정말 유익했습니다.